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작년 11월 말 인터넷 방송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위 디올백 수수 사건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그러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소왕의 시사경제 토크 콘서트 미래세대에게 희망을은 오늘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당사자이자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최재형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폭로된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최 목사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경우 1월 26일 발언을 통해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 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함정 취재를 감행한 최재형 씨는 일단 목사 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우리 국민의힘을 깎아내리려는 김정은의 지시에 놀아나고 있는 종북 인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제가 그 방송을 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게 이제 공천을 받을 때가 돼서 저렇게 당에 정권에 아부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라면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본인이 그냥 뇌피셜에 의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저희 측에서 묻고 있고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태영호 의원은 아마 많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아주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2017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원비어 사건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누구도 북한을 못 가게 금지해 놨습니다. 국무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든 기자 언론인이든 보건복지식량 의료를 하는 사람이든 2017년 이후에는 아무도 북한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17년도인데 북을 방문한 적도 없고 접촉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중 국적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지만 정당에 가입해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공작 정치인이 또 뭐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니 이런 말들을 한 걸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공격과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최 목사님의 신상에 대해서 일부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고향이 경기도 양평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양평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셨는지요? 저는 뭐 일부 공개할 것도 없죠. 뭐 그런 걸 비공개할 이유도 없고 이제 비근한 예로 일단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그 우파 세력, 극우 세력, 수구 세력들로부터 제가 공격을 받고 이 정권과 그 하수 기관들에 의해서 의도적인 왜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정보가 자료가 프로필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고 제가 54년생이라고 1954년생 충청도 출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2년 10월 27일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고 네.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고등학교는 양평 옆에 여주에서 여주 대신고등학교를 나왔고 초등학교는 양평 군 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대학을 이제 지금의 안양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도 잘 다녀왔고 군복무도 면제를 받지 않은 학도 호국단 단원이었으면 면제를 받는 게 있는데 뭐가 잘못되는지 아무튼 저는 신학대 학도 호국단을 마쳤는데도 30개월인가요? 그 30 몇 개월인가 그거 병역을 완전히 필하고 그리고 예비군도 필하고 민방위까지도 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서는 다 띄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역도 갔다 오고 예비군도 수료하고 민방위도 수료한 이런 사람한테 종북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요. 또 뭘 물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렇게 뭐 계속 살았습니다. 이어가서 예, 예. 질문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양평에는 우리 부모님 묘지가 있고 조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윗대 어르신의 선영이 양평에 있고 또 뭐라면 일가 친척들이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지금도 양평에 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도 양평이고 아버지도 양평이고 아버지 김광섭, 어머니 최은순 또 김건희 여사도 양평 읍내 양근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태영호 의원 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로서 그 뭐 신분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게 좀 오해를 분명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불식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안양 신학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 프로필이나 신학 그 캐리어를 학력을 알면서도 그냥 가짜 목사, 이단 목사, 또 자칭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방북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것도 책을 사보는 이런 책으로 쓰는 방북기도 있지만 책을 안 사보고도 많은 분들이 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라고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그리고 NK투데이 그다음에 주권방송 그 외에도 수많은 매체에서 저의 방북기를 다뤘고 매해 방북기 끝에는 저의 신학이나 전체 학력 이력이 다 그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여주의 대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안양대학교 신학과 4년을 졸업해서 신학 학사학위 BTH라고 그래요. BTH를 받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안양대 신학대학원에서 MA 신학문학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주 총신대 가기 전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철학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철학교육이 처음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생겼을 때 제가 첫 입학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때 대한민국에 이렇게 범죄가 많고 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철학이 부재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윤리 과목 말고 철학 과목이 있어야 된다라 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도 철학 선생님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고등학교에도 윤리 선생님 말고 철학 선생님이 따로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 첫 그렇게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미주 총신대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그 다음에 미주 장신대에서 구약학으로 THM 신학 석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선교 목회학 박사를 받아서 신학으로는 제가 아주 정규 코스를 저만큼 밟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저는 94년도 가을 노회 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와 선교, 사회 선교, 그다음에 컨트리 미니스트리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는 활동이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선교 사역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게 목회라고 하는 게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로 일요일 날 주일 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목회로 알잖아요. 그것만 목회가 아니라 군대 가면 군목, 그다음에 회사 가면 사목, 형무소에는 형목, 그다음에 회사에는 사목, 여러 가지 학교에는 교목, 이런 이렇게 채플린 제도가 있는 것처럼 병원에는 원목, 그런 제도가 있고 저같이 어떤 사회 선교를 위해서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컨트리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선교입니다. 난 이런 선교를 하는 거죠. 평생 이제 그 로컬 처치 목회는 했고 뭐 지역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는 것도 부목사도 해봤고 전도사도 해봤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정정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을 가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던 그 교회가 이제 역삼동에 충영교회라고 있어요. 그 충영교회에서 교회 산하에 북한 선교회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북한 선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북한 선교회에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북한 선교회를 조준상 목사라는 분이 담당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다니는 충영교회 산하에 북한 선교회를 담당한 분이 조준상 목사인데 이분이 매주 이제 한 번씩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저기 태능에 신해산 기도원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을 모아놓고 거기서 매일같이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또 북한 선교 전략을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선교가 너무나 극우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근본주의 선교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근본주의. 지금 정광훈 목사의 저런 모든 언행이나 저런 모든 그런 행동들이 그 근본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제대로 된 통일운동과 대북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NK 비전 2020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NK 비전 2020이라는 것은 널스 코리아가 아니라 뉴 코리아입니다. NK 할 때. 그래서 이제 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할 때 남과 북 당사자만 통일을 위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그걸 그 문제를 통일 담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900만 명의 해외동포들도 같이 동참하자. 남과 북과 해외동포 3자가 통일의 주역이 되자. 그런 의도로 뉴 코리아라는 그런 이니셜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국호를 아직 모르니까 뉴 코리아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산하에 4개 단체를 뒀어요. 역사 부분, 종교 부분, 언론 부분, 그다음에 경제 부분. 이렇게 4개 부분을 뒀다가 몇 년 전에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문화예술 부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과 해외동포 3자가 이 문제 가지고 남과 북과 해외동포 3자가 똑같이 그런 파트를 교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세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원이라는 것을 역사 파트로, 남북 동방성장위원회를 경제 파트로, 오작교 포럼을 언론 파트로,
그 다음에 동북아 종교위원회를 종교 파트로, 그 다음에 남북 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예술 파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왕성하게 대표자를 내가 직접 임명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임명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소셜 무브먼트 그룹을 세운 거예요. 각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열매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에도 북측의 화가들의 작품하고 남측의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뭐 이제 청와대 뒤에 있는 금보성 아트센터, 평창, 광주 이런 데서 이 미술 전시회를 남북문화예술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일 지향적인 일들을 제가 해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미국에서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박사학위를 공부한 게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무대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북한에 가서 선교하다가 억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뭔가 이게 내재적 접근이 아니라 일방적인 제국주의적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정확하고 분명한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북측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교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뭐 전도지 돌리고 몰래 CD 돌리고 몰래 지하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북측의 인민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족족 억류당하고 체포되잖아. 이거는 아닌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뒤태가 예뻐. 근데 어떤 험상궂은 청년들이 따라가면서 샤까시 한다고 그러지 막 아가씨를 막 부르고 귀찮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도 북측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어떤 북에서 원하지 않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렇게 복음이라는 구실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걸 지향하고 정말로 이게 내재적인 접근으로 북측에 이게 눈과 눈을 마주치는 눈높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풀러 신학교에서 이 풀러 신학교라는 곳은 어떤 학교인가 하면 굉장히 유명한 명문 신학교예요. 거기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거기 몰려와가지고 선교만 연구하는 곳이에요. 실시간으로 선교 정보를 내놓고 거기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선교도 내가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이러면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미국의 어떤 The Light of Glory Church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거기서 영주권 시민권 받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면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 또 통일에 관한 거 진짜 통일 내재적 접근의 통일 어떤 흡수 통일 뭐 북진 통일 적화 통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통일의 대상인 상대방을 존경해 주면서 민족의 앵글로 서로 내재적인 접근으로 그런 방식의 통일과 선교를 내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제가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북을 다니기 위해서 미국을 이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뒤에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풀러 신학대학에서 북한 선교를 거기는 신학대학이 아니고 신학대학원만 있으면 석사 박사만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선교를 연구를 하시면서 일방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고 그렇죠. 말하자면은 내재적인 접근 방식을 연구를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쪽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통일운동과 종북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통일운동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이제
한국식 영어로는 무브먼트잖아요. 네. 뭐 유니피케이션 뭐 무브먼트인데 저희 미국에서는 액티비스트라고 그래요. 액티비스트 네. 통일운동. 그런데 이제 이 통일운동은 말 그대로 여기서 통일운동 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그 가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여기 뭐 6.15도 있고 민화협도 있고 뭐 또 이제 또 뭐가 또 과거에 범민연도 있고 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세운 NK비전 2020만 해도 그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거기 가입할 시간도 없지만 저하고 방식이 달라요. 네. 예, 똑같은 통일운동 단체지만 그러니까 저는 계몽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북에 대해서 너무 이제 70년이 넘는 지금은 80년 됐지만 70년 가까이 너무 북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악마화되고 잘못 왜곡되고 굴절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아야 주겠다는 게 가장 급선무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통일운동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북한을 바로 알리기 운동. 그래서 북맹이라는 말은 김진양 교수가 만든 말이고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은 제가 쓴 말,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북한을 바로 알리자. 너무 북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냐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선수단이 대구에 왔잖아요. 기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남측의 기자들이 북한에도 남자 여자 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손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의 질문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북한을 악마화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부분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악의적이었어요. 특별히 나는 목사니까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의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고 즉결치형에 넘기고 뭐 정치범 수용소에 넘기고 이런 쪽으로 여기는 드라마틱하게 공포심을 자극을 하고 왜곡을 해놨거든요.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정교회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분단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이 지금 80세가 됐단 말이에요. 80세, 79세가 됐어요. 그러면 80세 이하의 모든 북한의 인민들은 교회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몰라요, 잘.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미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핍박하고 말 것도 없어. 뭐 종교를 찾아야 뭐 종교를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지. 그러나 해방 전부터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그 그루터기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 안신호 여사가 여맹위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김일성 수상과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우리 북조선은 가정교회와 처소교회로 운영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북한의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그런 거와 북한을 바로 알려주는 거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숭앙하고 뭐 이런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어떤 정직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지 종북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친북은 됩니다. 친북. 친북이 돼야 통일운동이 되지. 통일운동 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통일운동가 맞습니까? 통일운동 하려면 친북이 돼야 되고 북한도 친남이 돼야 되고 남한도 친북이 돼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과 북의 관계는 이혼한 부부예요. 이혼한 부부 상태에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이라는 것은 재결합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만나려면은 얼마나 서로 보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여건을 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고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재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측에서 북을 지금 이게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재혼할 사람들의 마음 자세인가 보십시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 동포들은 남한에 대해서 엄청 궁금하고 내재적인 접근에 훈련이 된 사람들의 저분들은 월간조선 잡지가 북한에 여기저기 꽂혀져 있어요. 투명하게 보라 이거야. 남조선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그거를 인민들도 알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남한 드라마를 탈북자들이 다 깨고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도 깨고 있고 일반 드라마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왜? 궁금하니까. 통일의 파트너인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재미없다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어쩌다가 오면은 내가 분노하고 있어 이거. 광화문에 있는 북한 자료센터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은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가서 뭔가 책 하나를 열람하려면 복잡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신상명세 다 쓰고 그런 다음에 북한 서적을 빌리거나 대여하거나 열람할 수가 있어요. 노동신문도 그래야만 열람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국정원의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 책을 열람하는 사람, 이 구독 신청을 쓰는 사람이, 대여 신청을 쓰는 사람이 뭡니까? 북한 책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서적을 읽지 말라고 공포심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내가 이제 통일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걸 내가 이제 오픈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8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북한 뉴스, 북한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언론을 통한 북한 뉴스, 학교 교육을 통한 북한 소식 이런 건데 이거는 다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재해석된 북한 소식,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재생산된 북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거고 진짜 리얼한 북한 소식은 우리에게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 나오는 모랑봉 클럽이나 채널 A에서 나오는 이런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고 하는 프로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작가들은 다 그게 거의 다 굴절된 내용이 많다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한다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이 달라요. 거기 출연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이만갑 나오고 있죠? 막 방송이 되고 있는 시간에 전화가 와. 목사님 그 이만갑에 지금 나오는 그 저기 뭐야 저 처녀라고 소개한 저 출연자 있잖아요. 저 여성은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고 애가 셋이고 애 이름까지 알렸죠. 그 정도로 이제 왜곡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은 거예요. 북이. 근데 우리는 독재 국가에 신음하는 백성들, 독재자, 독재국가, 전쟁광지 땅, 굶어 죽는 나라 뭐 이런 키워드로만 다크하고 헤비한 이미지만 심어 놓으셔서 젊은 청년들이 통일이 되는 걸 반대하고 있다고. 통일을 싫어해요. 통일에 대한 열망을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데 왜?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북한이 막 실상을 들어보니까 막 너무 심각하니까 통일되면은 막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프로들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저런 프로들은 반통일적인 프로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오히려 통일을 고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내가 이제 어떤 지적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예. 목사님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추종하는 그런 종북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통일운동은
북한을 바로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공작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꾸미는 공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 공작이라는 그런 공격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현재 혹시 특정 정당에 속해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까 내가 언급을 미리 네. 하고 말았는데 네. 전혀 없고요. 미국에서도 없고 한국에서도 현재 없고 이민 가기 전에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정치를 뭐 싫어서나 비하해서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의 정치적 칼날을 비춰주기가 싫었어요.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진보 성향이지만 왜냐 그 이유가 분명해요. 교인들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기독교 교회 예배당 안에는 여당도 나오고 야당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1급 공무원도 나오고 9급 공무원도 나오고 1급 공무원도 나오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나와요. 그 한 공간 안에 교회라는 것처럼 특수한 집단이 없어. 이상한 거예요. 이등병도 나오고 별 4개 사령관도 나오는 데가 교회라는 그 특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평등하게 앉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네. 그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새누리당이다, 국힘당이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이다 이런 거는 옳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당 가입을 안 했고 네. 정치적 이득이 있을 수도 없고 비근한 예로 내가 이 디올백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김남국 의원인가? 네. 김남국 의원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혼자 있잖아. 네. 무소속으로. 김남국 의원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내가 좀 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어떤 뭐 이제 그 김영란법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만나자 그랬더니 보좌관이 만나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왜냐하면 나를 만나 최재형 목사를 만나가지고 불똥이라도 항의어 튀길까 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한 사람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가 저기 도봉구 저기 지역구 거기에 내가 쌍문동에 내 아파트 숙소가 있어요. 그 지역구 의원마저도 만나라 그래도 거기도 안 만나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이득을 볼 게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미리 야합을 하든지 뭘 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무슨 미국 시민권자를 반납을 하고 내가 무슨 정무직을 내가 뭐 노리고 있다든지 국회의원 출마를 노리고 있다든지 그런 벼슬을 할 마음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그럴 생각이 없고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나는 공익제보자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목사님이 이번 4월 총선에 출마하실 일도 없고 그러면 또 뭐 기타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직접 뭐 이렇게 참여하실 계획도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 특정 정당에 속해 있지도 않고 네. 배후 세력도 없고 네. 정치에 참여할 계획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 공격,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공격은 좀 관역을 벗어난 그런 화살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폭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김건희 여사하고 접촉하게 된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먼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신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 뭐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를 하셨던 겁니까? 네. 원래 이제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이렇게 연락처나 이런 소식 그런 거는 어려서부터 이게 뭐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양평에.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청중과 이제 대면 강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선 기간에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강연 활동을 했는데 청중들이 막 굉장히 질문 시간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너무 이제 남북관계 파국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 불안하다. 저 사람이 떨어질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지금 유력한 대선 당선 후보인데 목사님은 미국 국적자고 여기 정당에 어떤 소속된 진영 논리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니까 뭔가 좀 조언을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연 시간에.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대통령 전화번호, 여사 전화번호, 관계자 전화번호 막 여러 개를 직접 손에 쥐어준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대문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연락하라고 전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그 정도로 저를 어떤 자리매김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대북 그런 어떤 전문성을 제가 지녔다고 여겼나 봐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국에서는 바빠서 접촉을 못 하다가 미국에 돌아가 가지고 저는 연말에 꼭 들어가서 12월 중간쯤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보내고 2월 말에 나와요. 그 기간 안에 대선 기간이었죠. 그때가.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대화를 이제 트기 시작했고 마침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사건이 폭로된 직후였어요. 나하고 대화가 시작된 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는 굉장히 꺼려했어요. 녹취록이 폭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로만 대화를 주로 나눴죠. 카톡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많이 위로해줬죠. 위로해주고 인간적으로 나는 목회자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그분이 뭐 범죄 혐의가 있고 많은 혐의점이 있지만 뭐 여기저기서 막 그냥 공격을 당하고 또 많이 혐의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마음 문을 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양한 얘기, 집안 얘기가 그래서 나왔고 뭐 이제 과거를 또 회상하고 그런 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 얘기 뭐 이제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뭐 안 꺼낸 얘기가 없죠. 다양한 화제로 얘기를 나누는 관계가 됐죠. 그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을 접하다가 좀 아마도 국민의힘 당원이나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대화 내용이 목사님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있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그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분이 인연을 맺은 초창기 그러니까 대선 직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오전 3시 무렵 새벽에도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카톡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힘도 너무 싫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심해요. 전 자유한국당이 마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양당 정치는 다 똑같아요라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국힘이 너무 싫지만 민주당이 더 싫은 거죠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김건희 여사는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은 마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싫어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싫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뭐 일시적인 이용 대상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런 식의 답변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 내가 공개를 이제 하지 않은 게 엄청 많죠.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이제 발견을 한 게 뭐냐면 가장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된 이후니까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은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정치는 아주 더러운 거다. 뭐 이게 쓰레기 같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국힘당에서는 윤석열을 활용한 거지만 후보가 없어서 후보를 물색하다가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또 거꾸로 국힘당을 이용한 거죠. 서로.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노무현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말을 수없이 저한테 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 진정성은 살짝 오해가 될 정도로 그 드러난 게 뭐냐면 각 레거시 미디어가 대선 후보 가능 주자들을 찾아가서 요리하는 모습도 찍고 노래 잘 부르는 18번지도 찍고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대선 후보자들이 이게 특별 출연해가지고 고르게 이렇게 그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노무현을 추모하는 노래 가수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대선 기간에 저거 뭐지? 윤석열이한테 저런 분명히 국힘당 후보로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국힘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노무현을 추모하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길래 내가 약간은 내가 새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가 똑같이 알고 지낸 무속인 무정스님이라고 있었어. 저 강원도 강릉에. 예. 그 무정스님이 두 사람을 뭐 중매하고 만나게 했다는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 무정스님하고 헤어진 이유를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루는 그 무정스님이 문재인 빨갱이 소리만 계속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인연이었지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인연을 끊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나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까지도 완전히 단절이 됐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고 또 조카들 중에 그 뭐 문재인을 안 좋게 얘기하는 조카들한테는 용돈을 주는 거를 끊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예. 문재인과 노무현을 좋아했고 또 문재인을 어느 정도까지 좋아했는가 하면 이 앞전에 지난번에 그 홍 시장하고 그 이제 그 홍준표 시장. 홍준표하고 예. 대결했을 때 말고 그래서 당선돼서 문재인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 누구하고 또 저기 문재인 후보가 또 대선에 나왔죠. 박근혜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때 떨어지고 나서 점프라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점핑이라는 전시회는 점프가 아니고 점핑 위드 러브라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는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씨가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양손에 붙잡고 점프를 하는 사진이 있어요. 지금도 구글 검색해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그 미술 전시회에서 그 정도로 문재인이를 좋아했다. 그리고 자기가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 여사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김정숙 여사도 좋아했다. 이런 말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도 있어. 카톡 근거가 남아 있지. 그런 정도로 좋아했는데 왜 국힘당을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창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 그런데, 정리를 하면 원래 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보수 우파나 이쪽 사람들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을 좋아했는데 대선을 위해서 그냥 그 일시적으로 이용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윤석열과 김건희 속에 들어가는 악마를 내가 믿지는 못하지만 악마는 변신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윤석열이가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가 됐다면 여기에서 또 자리매김을 하거나 그 역할과 변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아까 네. 얘기했듯이 국힘당 대선 후보면서 노무현을 추모하는 노래,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당당하게 그 윤석열이가 이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서 일부러 더 점핑 위드 러브라는 전시회를 하질 않나. 중매를 해준 그 무정 스님마저도 문재인 빨갱이라는 소리를 한 것 때문에 인연을 끊고 쫓아버렸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문재인 파 노무현 파는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뭘까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나는 그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뭐 그 속에는 그 검찰의 이 영이 있잖아. 검찰의 영이 이 우리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그 검찰의 악령이 이 윤석열 때 꽃이 피워가지고 가장 적폐 세력의 그 암덩어리가 바로 이게 윤석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변신하면 민주당에 가면 민주당에서 국힘당에 가면 국힘당에서 그 변신을 하겠지. 난 모르겠어 다. 예. 하여튼 뭐 정리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속마음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우파나 그 보수적인 그런 사고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수 우파는 좀 일방적인 짝사랑 내진 착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그 뭐 이제 대선 기간에도 나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스스로 분신하신 스님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조계종 스님 그 네네네 그 총무원장 하셨던 예 누구지 그 사람?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양반 만날 때도 뭐 나한테 만나고 온 얘기 해주고 뭐 김장한 목사 만나고 오면 뭐 그 얘기도 하고 종교인 만나고 뭐 그러면서 김종인 그 노인네 있잖아요. 네네 비대위원장. 예. 김종인 사모님은 편한데 안철수 부인은 약간 남 부담스럽고 좀 거북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의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정권의 야욕, 욕망 이 욕망을 남편 윤석열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캠프가 됐든 국힘당 캠프가 됐든 안 불러줘서 그런 거지 불러줬으니까 글로 간 거고 민주당에서 불렀으면 거기로 갔겠죠. 그러면서 본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그런 데서 실현하는 거였다고 나는 봐져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알려졌지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외에도 180만 원에 해당하는 샤넬 화장품과 총 5번의 선물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소소한 선물들은 카톡으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셨을 때 답변을 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5번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하여튼 그 소소한 선물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일십을 했고 오로지 명품 선물에 대해서만 응답이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당선돼서 당선자 신분의 부인이었을 때 언론들이 이제 막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당선됐으니까 당선자의 부인이고 영부인이 된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칼라 사진을 막 몇 장을 보내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보니까 목욕탕 슬리퍼를 신고 청치마를 입고 보라색 후드티를 입고 경찰 경호견과 함께 사진 찍은 걸 나한테 5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사진이 언론에 막 나가더라고요. 신문에. 그게 생각이 나서 뭐 여사라고 해서 명품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해가지고 이 서민용을 내가 사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지. 항상 난 선물이 들어갈 때 사진을 찍었죠. 그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죠. 예. 모든 선물엔 다 반응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죠.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명품 중독인 건 맞고 네. 우리 이명수 기자가 디올 핸드백을 사러 그 명동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갔을 때 그걸 디올을 산 까닭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직원이 누구한테 줄 거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부인한테 뭐 줄 거라 그랬더니 김 교수님 우리 단골입니다. VIP 고객입니다. 이 말을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뭘 좋아하는지를 그 직원들이 잘 아니까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걸 산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말하는 것도 녹취가 나왔잖아. 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짜면 명동 디올 백화점 매장 문을 닫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니까 VIP 고객에 김건희 여사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니까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한 거고 그만큼 중독인 거죠. 막 그냥 나토에 갈 때도 막 수천만 원 그러니까요. 보석을 착용하고 리투아니아 전쟁 중이잖아요. 그 옆에서부터. 예. 그런 나라에 가서도 명품을 사러 백화점을 경호원들을 데리고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다는 거는 심각한 중독인 거죠.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그 명품 사랑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신 것은 뭐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조금 그 뭐 쉽게 말하면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시다가 이렇게 폭로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그 계기가 목사님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듯 그런 전화 통화를 해서 이거가 좀 국정농단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고민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 금융위원으로 김건희 여사가 거론하던 분의 실명이 혹시 그때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까? 실명 거론은 안 되고요. 네. 실명만큼은 내가 앞에서 그런지 그 메모로 대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 앞에서 금융위원이 임명하는 그 모습을 전화를 받고 뒤로 가서 비서 책상에서 메모를 하고 그때 뭐 스피커폰을 틀어놓은 게 아니어서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심각하게 여긴 거죠. 네. 그래서 폭로 결심이 아니라 채집 결심, 그 증거를 채집해야 되겠다. 채집하는 결심과 폭로 결심은 완전히 달라요. 네. 채집 결심은 채집은 내가 해둬야 되겠다고 한 거고 1년 동안 폭로를 안 했잖아요. 네. 웬만하면 내가 폭로를 안 하려고. 폭로는 양평 네, 그것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사건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거고 채집하게 된 결심은 바로 그 금융위원. 왜냐하면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냥 의전적으로 외국 순방할 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 의전적인 세레머니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선출받은 권력이 아닌데 어떻게 장차관급이나 고위공직자를 임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있으면 전화를 끊든지 밖에 나가서 받든지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데서 보란 듯이 그렇게 전화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없을 때는 얼마나 그 짓을 하겠냐고. 심각하게 여긴 거지. 그런 거지. 그거 외에는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틀어질 일이 없어요. 네. 사적인 감정이 없어. 네. 나는 공적인 것 때문에 이런 걸 한 거지. 네. 사사로운 감정을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것을 덮어둔 거죠. 네. 그걸 눈으로 그냥 보고도 그냥 외면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될 사안이 아닌 거라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촬영됐던 영상 속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직접 남북 관계에 나서겠다.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발언들이 그 뭐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천공과 연관성이 있는 발언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제 뭐 1차 접견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제 작별 인사하는 차원에서 나한테
목사님 5년 임기 내에 꼭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앞전에 남북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였어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2차 접견 때도 역시 내가 이제 잠잠해지면 남북 문제에 직접 나설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군가는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이 대통령실 내에 있던 고위공직자 전문가들 말고 통일 외교 안보 특보라든지 전문가들 말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2025년에 통일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여사가 통일에 남북 문제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인이 그런 주입을 했고 세뇌를 했던 것으로 제가 이제 천공을 언더커버 취재를 한 결과 드러나게 된 거죠. 네. 네. 천공도 뭐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조만간 몇 년 내에 거의 싱크로율이 100%예요. 싱크로율이. 네. 예. 천공의 말이 김건희 윤석열이 하는 말과 그 정책에 반영하는 게 지금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일부 직원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첫 외국 순방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 가까운 기업 대표 민간인 신모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하고 또 대통령 부부 숙소에도 함께 머물러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2023년 4월 미국 방문 때는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거액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당에서는 비선출직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참모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참모들은 여사의 참모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그 김건희 여사의 언행이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한간에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2층과 5층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출석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지적을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영부인이라고 해서 그럼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따위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만둔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직원들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것뿐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건뿐이 아니라고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 그 PPT도 김건희 여사가 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5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었어요. 그러다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주 집무실 공사가 2층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대통령이. 거기가 이제 봉황기 마크가 있는 그 주 집무실인 거지. 그리고 내려와서 5층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차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속실이 없는 건데 여사의 집무실이 있다 그러면 또 비판을 받을까 봐 거기를 대기실, 뭐 접견실, 영접실 이런 용어로 이제 돌려버리고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 2층에 있던 양반이 5층에 있던 양반이 2층으로 내려와서 거기서도 쓰고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2층을 쓰고 있으면 본인은 5층을 쓴다고 이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주진우 저기 뭐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루 왼종일 그 문제를 다뤘다고. 네. 여사가 2층과 5층을 공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사가 어느 층을 쓰든지 한 층을 쓰고 있으면 대통령은 그냥 다른 층을 쓰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인 머신이야. 결제하는 기계인 거지. 수북히 쌓여 있잖아 결제가. 정부 부처에서 올라온 거 막 뭐 당에서 올라온 거 막 얼마나 사인이 많아요 결제가. 그거 하는 거 귀찮은 거야. 그거 딱 쓰면 막 입맛만 다시는 거야.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일찍 퇴근하는 거야. 막 그냥 퇴근 시간이 멀었는데도.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뭐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다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다 김건희 여사의 네트워크고 본인에게 집중화되고 본인에게 다 이게 독점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 진행자님 보십시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사진에 대통령 동정 사진에 김건희 여사는 인풋에 들어가고 대통령은 아웃풋으로 처리된 게 그동안 1년 반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선명하게 한복판에 누구랑 악수하는 거 들어가고 윤 대통령은 뒤통수만 나오든지 옆모습만 나오든지 코딱지만하게 나오고 흐리게 처리하는 아웃풋.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아바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직을 진짜 수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지덴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해. 그 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미주 사회에서는 대통령직 붕괴라는 현상이에요. 그건 현직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직이 붕괴된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 디올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팩트 사실관계 확인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왕따를 당하는 마음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사표를 냈잖아.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뭐 김건희 여사 위주로 착착착 돌아가고 뭐 그런 거지. 뭐 캠프에 있던 사람, 일가 친척에 있는 사람, 뭐 안 사람, 뭐 강릉의 우 사장, 황 사장 아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극우 세력 지지하는 사람 뭐 그냥 저기 안정권의 누나 뭐 갖다 그냥 오합지졸을 다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진짜로 지혜롭고 훌륭한 리더자는 적진에서 인재를 구해와서 쓰는 게 진짜 멋진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그렇게 실향민이고 반공주의자인데 여러 번에 이렇게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끝까지 해서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안기부장 또 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그 청와대 또 외교안보 특보 좀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비록 1년 8개월 이제 5월 달 되면 2년이잖아요. 취임한 지. 난 아직도 기회를 주고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그냥 당장 끌어내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을 쇄신하고 갱신하고 완전히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정 능력은 없고 수권 능력은 없어. 그런데도 기회를 준다면 3분의 1은 지금의 야당이나 진보 저기 정권에서 일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앉혀야 돼. 지금 거의 다 뉴라이트 아니에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 싱크탱크 임원이었고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뉴라이트 임원이었고 김태호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실세 대미정책 대일정책을 주관하는 김태호도 7일 침입하고 뭐 다잖아요. 다 대통령실이고 내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앉혀두면 자주와 주권을 상실하고 민족의 정신은 상실하고 외세에 그냥 다 우리 이득을 내주고 미국에 무기를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사준 무기를 8배를 사줬잖아요. 18조 원어치를 사줬잖아요. 1년 만에. 그리고 일본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이게 그따위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일본 대변인 일본 국가 대통령도 이 정도는 충성을 못해요.
이따위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뉴라이트 이런 자들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윤 대통령은 뭘 합니까? 검찰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국정쇄신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고 저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다시 정치를 국정을 시작할 것이고 없으면 스스로 퇴진하고 하야를 하는 방법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사실들 외에 또 다른 무슨 국정농단의 확실한 증거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서류나 문서를 입수해서 보고를 받고 특검위원 국회의원들한테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야만이 모든 실체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실과 또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중요한 세 기관을 폐지해버리고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가지고 마음껏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최재형 목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몰 것까지 동원이 됐지만 그래서 특검이 이 디올백 사건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고 디올백 사건만이 다루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커먼의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디올백을 받기 이전에 검사 간부 시절의 부인으로서 130개 업체로부터 전시회하면서 그다음에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20개 업체로부터 이런 다양한 그런 명목으로 협찬을 받고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 받은 선물들 뇌물성 이런 것들도 다시 다뤄야 되겠죠. 한 가지가 포착된 거는 내가 백석대에 장정현 이사장이 분재 고급 분재가 11월 23일 날 낮 11시 30분경에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하니까 초병들이 어디론가 전화하니까 바로 그 한남동 굳게 닫힌 문이 쫙 관저문이 열리면서 백석대의 로고가 새겨진 그 트럭이 유유히 들어가서 분재를 내려놓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성 대가성이잖아요. 그 백석대 설립자가 가족 족벌 대학이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공무맹령을 하고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주는 건데 그런 거를 대통령 부부만 사는 그 관저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를 비롯해 가지고 관저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 당선된 시절에 제 사건 저 말고 다음 대기자들이 들어갔을 때 준비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일가족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옵니다. 이게 국정농단이 드러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2005년도 미시령 휴게소라고 하는 그 휴게소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세웠는데 법인 대표가 최은순 여사였어요. 그리고 이사가 아버지 김충식 또 언니 김지영 형부 유병규 그다음에 남동생 김진아 또 김건희 이런 인물들이 들어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권의 비선 실세로 작용을 하고 있고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김충식 씨 대통령의 장인 어른 김충식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일부러 져줬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그 몰래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래. 일부러 져줬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어.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국정감사 혹은 특검을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외유 순방을 다니고 대기업 총수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다. 다 그러니까, 미리 짜고 어디에서 그게 악권인지 아십니까? 빈 살만인가요? 그 가장 돈 많은 사람 예, 예. 한국에 왔었잖아요. 사우디 왕자. 왕자가 왔는데 그거를 어디서 했느냐? 한남동 관저에 이사하고 나서 가장 첫 손님으로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미 입을 맞춘 겁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져주겠다는 게 이미 묵시적으로 된 겁니다. 그게. 그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 네.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하고 공식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의 부친 김광섭 씨는 한양대병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중학교 때 이제 사망하셨고 네. 그 이후에는 최은순 여사가 이제 여러 명의 이렇게 내연남과 이렇게 같이 살았죠. 근데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김충식 씨인 거고 교회 장로입니다. 네. 예, 일단 뭐 살고 있어요. 사업 파트너이면서 예, 혹시나 이제 뭐 이 부분이 이제 오해를 사거나 꼬투리를 잡으면 그건 곤란하니까. 잘라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목사님이 그 천공과 직접 만나서 오피스텔에서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눴던 장면을 공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바로 그 위치가 용산 대통령실이 앞에 보이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오피스텔이. 근데 그 장면에서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윤석열은 내가 면접을 받고 면접에서 합격했다 이것이. 그런 다음에 하늘에 올려서 이게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하늘에 올려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는 내 뜻을 이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워딩이 나한테는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천공의 종교적인 이상과 종교적인 판타지와 교리를 이행하고 실행하는 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인 거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게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천공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 캠프 시절에 네.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서 폭로를 했잖아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캠프 시절에 윤석열 캠프 대변인하고 치면 이 아무개가 나오는데 그분이 증언한 게 있잖아요.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라고 입만 벌리면 윤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 너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하늘에서 점지해 준 사람이라는 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 달 만에 대변인을 그만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겨가지고 그게 참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는 뭐 더 확실한 거고. 그럼 목사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은 거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 대통령 부부와 천공은 세 사람이 샴 쌍둥이 같이 일심동체예요.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분리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이미 갈 때까지 가고 올 때까지 온 거야. 지금은 이제는 안 돼. 내가 이간질을 시켜놓고 서로 떼려고 해놨는데 이게 떼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러면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소통하는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달한다고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는 국정농단을 하려면 최순실이가 몰래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뭐 그 짓을 했잖아요. 연설물도 고치고. 근데 천공은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정법시대 강연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이대로 하라고. 그래서 텔레그램도 아니고 양측 관계자가 뭐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천공 정법 강의를 통해서 넘겨주면 그거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부부가 각 부처에 적용을 시키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정법시대
정액제 회원이었잖아요. 윤 대통령 부부가. 그래서 정액제 회원들은 그걸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수학 공식에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몰라도 천공이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한다. 천공 이꼬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자. 이 공식이 성사되는 거야. 군더더기 없어 그냥. 올리면은 그냥 그걸 받아서 쓰는 거야. 그 비근한 예로. 그 청와대 안 당한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막 수만 명이 막 청원을 넣거든. 그러니까 심각한 걸 알고 천공이 이미 용산에 불러낸 이유니까 천막을 치고서라도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윤석열이가 바로 천막 당사 얘기했잖아요. 그것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천공의 그 오다가 정책에 반영된 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손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9월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윤 대통령이 이 2022년 9월 18일 날 영국 여왕 조문을 위해서 서울공항에서 그 아침 7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을 늦게 출발을 해서 결국 조문이 불발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이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천공이 그 정법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분 없이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라고 천공이 정법 강의를 통해서 이틀 전에 강조를 했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대통령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국 출발 시간을 2시간을 늦춰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알려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추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취재를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무슨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든가 하면 그 약간이라도 좀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련된 걸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시죠? 예. 이런 식의 이런 사례처럼 뭐가 또 있느냐 물어보신 겁니까? 여왕도 내가 한마디 더 애드해도 되겠죠? 그 여왕 거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천공만의 자기만의 독특한 제사 문화와 장례 문화에 뭐가 교리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지 뭐. 제사나 장례식에 가면 귀신이 붙어오고 탁한 기운이나 탁한 영이 묻어오니까 가지 말아라 이거야. 그래서 지각이 아니고 또 차가 막혀서도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된 엘리자베스 여왕 시신 앞에 조문을 모든 나라의 정상이나 외교 사절들이 다 조문을 했단 말이에요. 유독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안 했는데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안 간 건데 왜 안 갔느냐. 바로 천공이 뭐만 가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리셉션 파티만 가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거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만나서 서로 뭐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거기만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저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의 말대로 안 간 거는 확실한 거고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일주일 있으면 지난 설 때 폭로됐던 식의 프로가 2탄이 또 나갑니다. 2탄. 본편 방송이 아니고 본편 방송은 또 이제 선거 직전에 한번 나갈 거고 지금 취재 중이고 그때 이제 또 이런 또 새로운 얘기들이 또 나갈 겁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시기에 자신의 학력 위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자 울먹이면서 국민들 앞에 앞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과연 그런 다짐에 부합하는 모습인지는 국민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어떤 모습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판단할 시기가 이제 4월 총선으로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